누가 본인을 왜 지지하는지 알지 못하면 지지율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확실한 해답을 내놔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입니다. 벌써 세 번째 유튜브 콘텐츠가 되겠네요. 오늘은 신화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로마의 포르투나라는 여신이 있지요. 행운의 여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티케우 여신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변덕스럽지만 인간에게는 소중한 행운을 안겨주는 여신이기 때문에 신화 속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춘이라는 단어가 포르투나에서 연유한 단어라는 것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이 포르투나 여신에 대한 묘사를 보면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보통 신들은 구름이나 이런 걸 타고 다니죠. 근데 포르투나 여신은 울퉁불퉁한 공을 타고 다닙니다.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거나 둥글둥글하지 않다, 굴곡이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행운은 쉽게 잡을 수도 있지만 쉽게 날아갈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르투나는 날개가 달린 구두를 신고 다닙니다. 특이하게도. 그만큼 언제든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 금방 왔다 금방 사라져버릴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또 있습니다. 이 행운이라는 것이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린 도자기, 그런 도자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포르투나 여신의 머리는 보통 앞쪽에, 이마 쪽에 전부 머리를 묶습니다. 당연히 뒤통수 쪽은 머리가 없지요. 기회라는 것은 짧게 왔다가 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다시 잡으려고 할 때는 이미 저만큼 가 있고 손을 내밀더라도 잡을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기회 포착이 중요하다. 놓치면 안 된다. 강조하는 거죠. 독일에서는 이걸 별에 비유했던 것 같습니다. 슈테른 슈트인데 직역하면 별의 시간인데 의역하면 결정적인 순간, 운명의 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주 애용해서 유명해진 별의 시간.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 윤석열에게 과연 별의 시간이 왔는가?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화려합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3연타석 홈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TBS와 KSOI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30%를 돌파하면서 1위를 했고요. 곧바로 문화일보와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30%를 넘지는 못했습니다만 29% 지지를 얻어서 역시 다자구도 1위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 쿠키뉴스와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도 20% 후반대의 지지로 1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새 여론조사는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 범위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세 개의 여론조사에서 특징적으로 잡히는 것 하나. 첫 번째,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윤석열이 1위를 했다. 격차를 좀 벌렸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윤석열이 1위를 하면서 동시에 현재 잠재적인 여야의 대선 후보군, 여권 대선 후보군과 야권 대선 후보군의 지지율 합계가 드디어 균형을 이뤘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위를 하기 전까지는 여권 대선 주자의 지지율 합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의 야권이라고 해봐야 다 합해도 20%를 넘지 않을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일단 40% 초반대에서 여야 대선 후보군의 지지율 합계가 균형을 이뤘다라는 것, 이것이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에 의미하는 바는 크다. 이야기하면 여론 지형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윤석열 지지율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이런 균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짐작하시듯이 그동안 극단적인 진영 대결 구도 속에서 지지 정당이 없다, 혹은 무관심, 무응답, 무당파라고 밝혀왔던, 이념적으로는 중도 성향,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무당파, 그리고 투표 행태 측면에서는 이른바 스윙보터,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와 지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들을 스윙보터라고 하죠. 스윙보터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이 대거 윤석열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옮겨왔다. 그렇지 않으면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추정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여론조사 결과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TBS와 KSOI에서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홍준표 7.6, 정세균 2.6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지지율을 구성하고 있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지지층들이 누가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혹은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연령적으로 보면 40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압도적으로 여권 지지 후보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때의 이재명 지지율이 38.2, 이낙연 14.3, 인 반면에 윤석열 지지율은 21.3, 홍준표는 6.7% 지지율에 그쳤다라는 겁니다. 20대, 30대, 50대, 60대가 모두 윤석열 지지율이 이재명 지지율보다 앞서거나 최소한 야권의 지지율 합계가 여권 후보군의 지지율 합계와 거의 균형을 이룬 것에 비해서 40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마도 50대, 60대 그리고 20대 유권자들이 윤석열로 상징되는 새로운 대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요.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호남은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세 곳 여론조사 결과가 다 동일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에 대한 지지세가 이재명을 앞서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필두로 한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강세를 보였던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야권의 지지세가 강하고 있다. 즉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층들이 대거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이념적으로 보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KSOI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0.9%입니다. 여전히 보수층은 절반은 윤석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50%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 양분되어 있다, 보수 유권자들은. 근데 최근에 그 정치적인 성향을 잘 드러내지 않는 보수층에서 윤석열에게 35.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23.0%의 이재명 지사 지지율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의 13.8%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과거 상대적으로 중도 진보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이 결국 투표장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투표 형태를 보여왔던 전례를 감안하더라도 윤석열을 계기로 탄핵 이전의 여론지형으로 돌아서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정당, 지지 정당에 있어서도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기타 정당 혹은 없음 모름이라고 응답했던 층에서 윤석열 지지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의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라고 응답했던 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지지를 표명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죠. 윤석열에게 별의 시간이 왔는가? 일단 시작은 좋다. 그러나 끝까지 좋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다음 질문들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본인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검찰총장 사퇴 발언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국민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LH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지요. 공정한 수사 거론하면서 공정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선 후보의 발언이고 정치적인 언사이고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권에서 준비 중인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1년 이전에 사퇴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라는 법안, 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년이 안 된 시점에 검찰총장을 사퇴함으로써 이 논란도 피해갔다라는 것, 여러모로 대선 출마를 전제로 한 행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주목했던 것은 두 개의 보도였는데요. 하나는 검찰총장 사퇴 이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와 만나서 정치적인 조언을 들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아마 안철수 바람, 안철수의 새정치 실험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권의 핵심 인사였다가 지금은 탈당한, 아마 언론에서는 김한길 전 대표 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부인하고 있지 않고요. 이분을 만나서 여러 차례 조언을 들었는데 그 조언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당 창당과 관련된 조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당 창당, 재정 운영, 구성, 조직화와 관련된 조언들을 많이 들었다라는 보도지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안철수 실험에 대한 벤치마킹부터 정당의 창당과 관련된 여러 조언들을 주변에서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간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의 관계 등이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어시제를 비롯한 싱크탱크가 지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죠. 여러 가지로 대선 출마와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정황상 검찰 개혁 과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유권자를 통해서 심판받고자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는 출마를 전제로 움직인다고 보더라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출마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출마라는 것이 개인 자격으로 출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정당이라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보호막일 뿐만 아니라 자원을 모아줄 수 있고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당에 입당하는 것 혹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 가능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죠.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해결해야 될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 수사로 구속시킨 장본인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거죠. 본인이 적폐로 규정했던 정당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입당한다라는 것은 웬만한 용기와 국민적 관용이 아니면 이루어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는 절차,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와 관련된 희망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3지대로 성공한 예가 없다. 결국 국민의힘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괜히 제3지대 창당론을 얘기하는 것은 그냥 호사가들의 추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영입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역할이 그만큼 늘어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민주당이나 소위 친문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당 내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를 적폐 청산으로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당내 이견의 존재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당내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국민의당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입당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가능성, 다른 옵션이 모두 소진되어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최우선적인 선택 경우의 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른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냐, 다른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냐. 우선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좋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고요. 당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대선 후보 윤석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야권의 정계 개편을 주도한다.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유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야권 후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오세훈이 승리한다면 제3지대는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쉽게 윤석열 전 총장은 제3지대의 패자가 될 겁니다. 제3지대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3지대를 중심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저항 없이 세력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복잡해지는 경우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가 승리하고 본선에서도 승리하는 경우가 된다면 아마 제3지대 내에서 안철수 대 윤석열의 어떤 구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우선 안철수 후보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밝혔던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KBS 뉴스9에 출연해서 3지대라는 것도 야권의 큰 범주 안에 속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큰 범주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도 같은 범주에 속하고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을 영입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그럼 영입 의사도 있으신 건가요? 민주주의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나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화하거나 만날 수 있다. 즉 활용은 하되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리더십 스타일상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을 통 크게 수용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대선 후보로서 윤석열은 서울시장으로 만약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안철수는 차차기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본인이 윤석열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자신당을 만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가장 가능성은 높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변수일 것 같습니다. 제3지대가 무풍지대가 된다면 쉽게 제3지대 신당 창당은 그 문이 열릴 수 있다. 기회의창이 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윤석열은 지지율로만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당이라는 것은 지지율을 세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된다.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팬덤, 지지 집단들이 형성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정당을 창당하는 데 있어 현역 의원들의 지원과 합류 없이는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3지대 창당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단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어찌되었건 과거 반기문 사례에서 있었던 것처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탈이 없이는 제3지대 창당도 그렇게 희망적인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한 달이 윤석열에게 별의 시간이 왔는지 아니면 고색창연한 언어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인지가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의 영향력, 후광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세력들 간의 이해 상충이 있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윤석열 총장이
오세훈 혹은 안철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 유세를 한다던가 그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후의 행보에 족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아마도 지금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메시지 정치를 통해서 구도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이미 LH공사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윤석열의 존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즉 여권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싸워야 된다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대중적인 파괴력, 영향력은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윤석열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과의 대결은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과 같은 잠재적인 대선 후보자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오세훈, 안철수 둘 중에 한 명과 싸워야 된다면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 본인도 재보궐선거 이후 대선 후보로서 본인의 역량을 국민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고 반전, 재기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에 대한 대응에 매우 신중하면서도 또 방관자 입장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은 제로섬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지율의 제로섬 관계라는 겁니다. 우선 지지 기반에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인 인천 경기 지역을 윤석열이 이겼다라는 거죠. 최근 3번의 여론조사에서. 이것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본인의 안방지대를 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물론 대세를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윤석열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3번의 여론조사 모두에서. 이것 역시나 호남 지역의 과거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그리고 어떤 대선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20에서 30%의 비민주당 유권자층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리더십 스타일이 겹친다라는 겁니다. 결과 중심,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뛰어넘는다라는 측면,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지지자들과 소통하려고 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스타일, 언사, 여러 가지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겹치는 부분, 지지 기반과 또 리더십 스타일이 겹치는 부분은 결국 둘 사이의 지지율 제로섬 관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본선에서 경쟁력을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당원들에게 입증받기 위해서는 결국 중도 확장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중도 확장성의 최대 장벽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이재명 지사가 승리하고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 내에서도 여러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제3후보론의 불씨를 더 불살라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 4월 7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각 정당의 후보들도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윤석열과의 피말리는 경쟁, 치열한 경쟁, 메시지 싸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본선까지 갈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지지율은 이재명 지사의 표현처럼 거품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반짝
지지율이 상승세를 탈 수도 있지만 이 지지율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꺾일 수 있고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다. 지지율보다는 지지 기반이 중요하다.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 정치인은 롱런할 수 없습니다. 과거 고건, 반기문 그리고 안철수의 사례가 이걸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 실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즉 안철수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정치라는 추상적인 정치 구호를 구체적인 세력화와 어떤 정치적인 변화, 정책으로 전환시켜내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본인의 지지 기반을 해체하는 정치 행보를 해왔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중도 진보층부터 시작해서 지역적으로는 호남 지지 기반을 본인 스스로 남이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던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서울시장 선거 이전에 5%대까지 그 이하까지 지지율이 떨어지게 됐던 원동력이죠.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사소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은 확실한 해답을 내놔야 된다. 이것이 윤석열 앞에 주어진 과제이다. 윤석열의 최근 3번의 여론조사에서 높은 상승세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게임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은 세력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세력으로 전환되어야 지지 기반이 구축된다라는 거죠. 본인을 누가 지지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메시지일 수도 있고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본인을 왜 지지하는지 알지 못하면 지지율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현재 바람입니다. 세력으로 전환될지 같이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최근의 여론조사 분석해보고 간단하게 전망해봤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4편에서는 좀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